밖으로는 뭐 5,000포인트 간다, 부동산 쪽에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넘기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대주주 양도세, 거래세 인상, 분리과세도 애매하게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8월 달까지는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가 쉽지 않은 변동성이 크고 지지부진한 장이 될 수 있으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영 힐세드경제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은 올해 한 26, 7년 차로 투자했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한 17년, 8년 정도 투자했습니다. 일단 투자 경력이 좀 길어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되게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 싶어서 열심히 출연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최근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좋을 수 있는데 안 좋게 만들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지수가 1% 이상 급락을 하고 있던데 우리나라는 무역 협상도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우리나라 내적으로 지금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을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않고 계속 좀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말에 따르면은 일단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로 이제 정책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죠. 벌써 한 1-2주가 넘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거는 왜 그런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내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저는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직까지 여전히 다른 국가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는 잠깐 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미증시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쉰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내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이게 모두가 다 안 되고 있다라고 좀 평가하긴 그런 게 일본은 좋습니다. 네, 일본은 좋아요. 일본 왜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빌드업, 그죠? 경제 관련 주주 친화 정책을 10여 년 넘게 빌드업을 해오면서 그 효과가 이제 일본 증시에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따라가야 될 길은 이미 일본이 증명을 해주고 보여주고 있는데 밖으로는 5,000포인트 간다, 부동산 쪽에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넘기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대주주 양도세, 그리고 거래세 인상, 그리고 분리과세도 애매하게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25일 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만나러 미국으로 가요.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5일까지 대주주 양도세 등 이런 거 결론 안 나옵니다. 아마 8월 달까지는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가 쉽지 않은 변동성이 크고 지지부진한 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증시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 다시 외국인들이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증시가 다시 원래대로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만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았을 때 증시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조금 우리나라 들어와 주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애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제일 크고요. 잠재적 요인은 없어요. 그냥 지금은 요인이 너무 대놓고 드러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주주 양도세 같은 드러나 있는 요인들이 제일 영향을 좀 크게 주고 있다고 봐요. 여름 시즌 지나면 원래 항상 여름쯤 되면 잠재적 요인이 나오잖아요. 다 팔고 휴가 떠나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좀 꼬이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MSCI 리밸런싱도 끝났고 우리가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만 해결하면 분위기는 나아질 수 있어서 그거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을 보았을 때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굳이 지금 비관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시장이 쉬어갈 거다라고 3분기에는 그래도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온 사람으로서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 있죠. 3분기는 쉴 수 있지만 12월 연말에 더 높은 자리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주주 양도세나 거래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없으면은 올 연말 12월에 아마 마지막 종가 근처에는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의견 똑같습니다. 굳이 근데 그거 가지고 비관론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관론은 지난번에 이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좀 비관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비관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은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이고 이유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제 시장을 밀어버린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지 지금은 시장에서 도망갈 이유는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 파월 의장 바뀌는 거요? 그거 원래 바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악재성 요인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한테 달려들 수 있다? 아니요. 중국은 트럼프 1기 때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1기 때 그렇게 미국한테 달려들었다가 지금 중국이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가지고 지금은 비관론을 굳이 만들 만한 이슈가 보이진 않고 대신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나 단기적인 영향은 원래 있어야 돼요. 2004년, 2007년 대세 상승장, 우리나라 코스피가 3배가 날아갔던 그 상승장 속에서도 분기마다 한 번씩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씩 밀어버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가지고 비관론이라 부르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적정 조정, 잠깐 쉬어가는 과정, 요 정도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코스피가 3,300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대주주 양도세만 하면 3,500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3,300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3,580이 고점이죠. 그것도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었는데 좀 아쉽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시행을 하면서 첫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가면 진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1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전 세계 증시 모든 증시 중에 상승률 거의 1, 2위를 차지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가 갑자기 대주주 양도세를 하겠다라는 그 모 의원의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휘청휘청하다가 그 이후에 또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 의견이 나오면서 좀 괜찮다가 다행히 또 그 주장하셨던 분이 정책위원장에서 내려오셨죠. 정책위원장이 새로 바뀌신 분도 대주주 양도세는 그냥 기존에 50억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저는 그 의원의 의견을 100% 이제 신뢰하는 게 이소영 의원님이라고 그분이 지금 또 기재부로 옮기셨더라고요. 조금 더 그쪽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요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문제만 좀 뭔가 해결은 아니고 그냥 원상태로 그냥 다시 복귀만 돼 있더라 하더라도 3,300이 문제가 아니고요. 올 12월 기준으로 중간에 이상한 것만 없으면 전고점에 대해서 도전을 해볼 수 있을 충분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하면 좋을 종목이나 섹터는 무엇일까요? 일단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9월 달 안 하더라도 그 다음 달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어제자로 보니까 페드워치 상에 보니까요. 그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몇 %까지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난 7월 달에는 제가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 달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저는 페드워치 나와 있는 대로 90% 넘게 가능성을 보고 있지는 않고 한 7, 80%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PPI가 좀 애매하게 나왔죠. 생산자 물가지 수가 좀 애매하게 나오면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 노동부에 있는 너희들 데이터 분석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CPI나 PPI를 이 노동 관련 지표를 데이터를 분석하는 국장을 해임을 했어요. 새로 안 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미셸 보우먼이나 미국의 연준 내에 있는 그 비둘기파 인사들도 올해 한 3번까지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3번 안 한다는 얘기죠. 자기들 주장은 3번이면은 전 많아봤자 한두 번 내로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그 시작이 9월 달이면 나쁘지 않을 거라 보는데 거기엔 전제적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EU라든지 아니면 좀 더 주요 국가들과 이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는 돼야 돼요. EU랑 거의 끝나는 것 같고 지금 디지털세 때문에 좀 밀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EU 정도만 해결이 되게 되면은 그래도 연준이 어느 정도 조금 더 계산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9월 달 금리 인하는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한 7, 80%. 근데 이 협상이 더 늦어진다거나 이슈가 발생하면 좀 더 늦어질 수 있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치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 수혜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들어가야 되겠죠. 바이오 제약주들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하면 사실 반도체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반도체 섹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일단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또 세금에 대한 얘기가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 미국한테 우리나라가 필요한 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 이쪽 라인들은 일단 우리가 가지고 일단 넘어가는 게 지금 조금씩 분할 매수를 계속 이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23조 원 계약으로 인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삼성전자 일단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죠. 바닥권을 탈피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못 들어줘요. 기관들 못 들어줘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가지고 삼성전자 주가를 더 강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좀 최근에 좀 뜨뜨미지근합니다. 뜨뜨미지근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원래 올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 이유는 한국이 드디어 정신 차리고 이제 주주채화 정책을 하는구나. 그리고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기대감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기대감을 날려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들도 포지션이 좀 애매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분위기 자체가 지금 올해 초나 지금까지와는 조금 에너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좀 움직여 주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좀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움직여 주려고 하면은 이 최소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정리가 되어 줘야지 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거 전까지는 이제 주가의 어떤 본격적인 상승은 기대하기 좀 어렵지만 뭐 최근에 뭐 테슬라라든지 뭐 좋은 기업들로부터 삼성전자가 수주를 많이 땄어요. 원래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입니다. 쌓이고 쌓이다가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게 되면은 한 번에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를 바라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너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그래도 속도감 있게 올라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 이런 사업적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거는 사업이 개선이 되니까 갑자기 수급이 좀 애매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는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실적 올해 3분기까지 포기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아무리 뭐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런 수주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그게 시간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실적이 쉽게 개선이 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실적을 바라기 좀 어렵고요. 일단 2분기까지 그래서 저는 일단 접어놔야 되고 3분기는 일단 최근에 새로 나온 휴대폰 시리즈들이 좀 잘 팔려요. 게다가 또 이제 엔비디아 쪽에다가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테슬라라든지 최근에 좀 쌓인 이런 수주들이 3분기 때부터 이거를 넣을지 안 넣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4분기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4분기부터는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쌓인 이런 수주들이 언제부터 이 대차 대조표에 영향을 주는지 좀 우리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3분기 실적까지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실적 개선이 한 4분기 정도부터는 안정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내년은 괜찮을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실적을 볼 때 YOY 전년 동기 대비를 보잖아요. 그럼 내년에 1분기 나오면 올해 1분기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는 효과가 나오겠죠. 2분기 올해 안 좋았는데 내년 2분기 조금이라도 괜찮으면 더 좋아 보이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이런 걱정 가지고 아마 우리가 똑같이 이제 걱정돼 가지고 투자를 못 하거나 이런 멘트를 하는 게 좀 수가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동안 참 문제가 많았었죠. 삼성전자 실적 보면은 반도체 괜찮은데 그중에 파운드리 항상 적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되게 말이 많았죠. 삼성전자가 적자니까 뭐 파운드리를 떼가지고 따로 상장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내부에 가지고 있으면서 실적을 개선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수주를 딴 것 자체가 다 파운드리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저는 파운드리가 적자를 벗어날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엔비디아 쪽에다가 이제 좀 제품을 넣으면은 그거 자체가 파운드리 사업의 실적이 확실히 흑자로 돌아서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는 드디어 개선될 수 있는 시점이 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수율 개선이 제일 중요하죠. 삼성전자는 사실 수율이 딸렸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이제 수주를 못 받았던 건데 최근에 보면 뭐 제가 올해 초부터 그랬지만 팔란티어라는 기업과 함께 삼성전자가 AI로 수율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 이제 수혜를 잡으려고 하면은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한테 되게 정말 진짜 이 절대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그런 핵심 이 내용들을 이제 공개를 해야 돼요. 이제 정말 시크릿 탑 시크릿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공개를 하면서 파운드리 이 수혜를 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드디어 삼성전자 정신 차렸구나라고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사실 이런 파운드리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수율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율이 실제로 개선됐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만간 빨리 엔비디아 쪽에 얘기가 좀 나와서 좀 이제 이것도 삼성전자 전체적인 어떤 실적 그리고 주가에 좀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돌파했는데 8만 전자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7만 전자 안착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8만 전자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주는 잘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주량 같은 경우 잘 쌓이고 있고 그리고 수율도 좀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삼성 내부적인 어떤 것들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우리나라에 참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남들이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즉 외국인들이 그걸 알아주고 매수가 들어오고 이제 주가를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남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 시점이 좀 빨리 와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남들이 알아주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가 지난달에도 보여드렸지만 MSCI 코리아 인덱스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거든요. 삼성전자 1등에 있고 우선주가 한 3위권, 4위권에 있는데 두 개 합하면 25%예요. 두 개만 합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4분의 1이 삼성전자를 보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결국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세제 개편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은 8만 전자가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 보면 다 뭐 4만 가냐 5만 뭐 막 5만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금방 올라오잖아요. 금방 6, 7만 그냥 돌파해버리잖아요. 8만 저는 9만까지도 금방 갈 거라 봐요. 9만까지도 금방 갈 거라 보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삼성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뭐 수주라든지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는 스스로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이 좀 개선이 되면은 저는 8만뿐만 아니고 9만도 금방 갈 거라 봐요. 그래서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만일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빨리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8만 전자? 뭐 이번 달은 뭐 거의 다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25일 전에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가지고 9월 정도? 네, 9월에는 그런 것들만 사라지게 되면은 8만 전자를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돼야죠. 해결 안 되면요 내년에도 안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삼성전자와 관련해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뭐 삼성이 여기저기 기업과 되게 뭔가 협업을 되게 많이 해요. 뭐 테슬라도 있고 애플도 있고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자체로 이제 일단 당장 실적이 좀 꽂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벤트라기보다는 그냥 삼성은 사실 지금은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을 둘러싼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동안 저는 그냥 조용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없이. 삼성은 이제 그럴 수 있고 실적만 좀 잘 나와주게 되면은 별다른 이벤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좀 올라주면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그대로 오랜 기간 동안 좀 고생하신 분들이 그대로 이제 수익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테슬라 그리고 애플 뭐 이런 기업과의 협업, 그리고 엔비디아, 뭐 우리가 제일 기다리는 이벤트는 그거겠네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측에 좀 뭔가 본격적인 이제 반도체를 칩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소식. 그게 사실 제일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인 것 같아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는지 미국이 이제 중국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제재를 걸어줌으로써 그 디스플레이의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다르죠. LG 디스플레이는 큰 것도 가능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보통 기기에 들어간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도 봤을 때 기업들과 협업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이슈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좋은 이벤트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금처럼 나쁜 이벤트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반기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대주주 양도세만 없어지면 9만 전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8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9만 전자 사실 그 이상 가 있어야 되는 기업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경영상의 잘못된 판단으로 HBM을 버렸었죠. 근데 그 HBM 시대가 도래하면서 SK하이닉스한테 정말 부끄럽습니다.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뺏기면 안 되는데 그걸 뺏겼죠. 근데 물론 이제 뺏긴 게 다른 나라 기업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라서 그나마 좀 위안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원래 뺏기면 안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뒤늦게라도 이 정신 차리고 다시 좀 돌아와가지고 HBM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 치고 가고 있는 SK하이닉스를 따라갈 때는 단기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이제 시작점엔 들어선 것 같아가지고 좀 좋게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괜찮죠. 그동안 굉장히 고생시켰었던 휴대폰 사업부 살아나죠. 이제 실적 지난번부터 좋죠. 거기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해 줌으로써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왔고, 애플이랑 수주 나온 게 또 그걸 증명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래 삼성 TV 쪽이나 뭐 이쪽 라인들도 워낙 뭐 원래 뭐 10몇 년 연속 전 세계 1등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요새 스트레스는 받고 있나 보더라고요. 중국이 따라와가지고. 근데 기술력으로 여전히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파운드리 그동안 계속 적자였던 파운드리도 이제 테슬라랑 거의 뭐 23조 수주 땄고, 그리고 엔비디아 쪽만 이제 매출 잡아주게 되면은 파운드리도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 실적 개선될 거고, 나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지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하반기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 외국인들의 수급을 끊어버릴 만한 이런 내부적인 이슈만 없으면은 저는 오히려 8만 전자, 9만 전자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